북쪽의 추위는 살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얼려버린다. 그곳의 바람은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조용히 지워버린다. 눈은 조용히 내린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발각되지 않기 위한 침묵이다.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살아남는 땅. 그 눈 덮인 고요 속에 이름을 잃은 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안. 하지만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는 사람도 물건처럼 없어지고 잊혀지고 버려진다. 11살. 그 나이에 그는 이미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부모가 살아있으나 그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6해 전 5살의 겨울.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보다 단 몇 분 빨리 밤을 찍고 도망쳤다. 어머니는 뒤이어 달아났다. 그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한 채 아이를 안아줄 시간이 사랑보다 짧았고 죽음보다 급했다. 아이는 고모에게 맡겨졌다.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떠넘김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배고픔 위에 놓였다. 회령 장마당은 늘 같은 냄새였다. 곰팡이가 피어난 옥수수 냄새, 썩은 생선에서 올라오는 짠내, 기름 한 방울 묻지 않은 골패탕 냄새, 그리고 절망을 오래 씹은 듯한 사람들의 입냄새. 그곳에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 않았다. 살기 위해 먹었다. 쌀은 사치였고 고기는 전설이었다. 아이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른들은 뺏기지 않기 위해 감춘다. 리아는 이랬다. 삶이 아니라 연명을 위해. 짐을 날랐고 쓰레기를 긁어냈고 겨울 물을 퍼다 나르며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버텼다. 빨리 하면 욕 대신 옥수수 2줌. 늦으면 욕만. 그건 공기보다 흔했다. 밤이면 고모는 자기 목보다 많은 양을 끼니처럼 내밀었다. 밥이 아니라 자신의 굶주림을 조금 잘라 아이에게 건네는 것처럼. 빛도 없는 방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살아라 하나 어떻게든 살아.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세상. 하지만 살아야 했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숨만 쉬며 살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추위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품에서 꺼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보냈다. 민감한 물건은 불씨와 같았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재앙을 부른다. 봉투 안엔 짤막한 편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 하나, 내가 데리러 간다. 살아있어라. 그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칼날이었다. 밤이 되자 고모는 오래된 배터리를 굽듯이 녹여 USB를 재생시켰다. 어둠 속 화면이 켜졌고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리아는 처음 보는 세상을 보았다. 밝은 집, 색이 있는 벽,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넉넉해 보이는 음식을 앞에 두고 울고 있었다. 그 화면 속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하나 제발 살아있어 우리가 가겠다 견뎌. 그 목소리는 낯선 듯 익숙했고 따뜻하면서도 너무 멀리 있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허기인지 구별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살아남기에 위험했다. 희망은 금기였다. 희망은 발각되면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을 만든다. USB 속 불빛은 보고된 불꽃처럼 눈치 빠른 이웃의 눈에 띄었다. 3일 뒤 새벽, 문이 부서졌다. 군화가 바닥을 찍고 들어왔다. 고모는 아이를 끌어다가 장독대 뒤 숨겨진 좁은 틈으로 밀어넣었다. 고모의 손이 아이의 머리를 움켜쥐듯 누르며 속삭였다. 내가 죽어도 절대 나오지 마. 목소리가 아니라 유언이었다. 문이 찢어지고 욕설이 쏟아지고 발소리가 방을 휘저었다. 그리고 고모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짧고 날카롭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귀 속에서 그 소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리아는 웃음을 참고 눈을 깨물었다. 아니, 울음을 참고 피를 깨물었다. 입안이 철맛으로 가득 차올랐다. 숨을 참아야 했다. 숨이 새면 죽는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고모가 사라질 때까지, 고모의 손길이, 냄새가,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리아는 밥 대신 공포를 삼켰다. 마침내 소리가 멈췄을 때 시간도 멈춘 듯 했다. 밤인지 아침인지 날인지 해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것이 죄처럼.
그곳에서 나오자 집안 곳곳에는 부서진 그릇과 지식여진 기억처럼 고모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무엇이 흐른 건지 말할 수 없는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물었다. 말로가 아니라 눈으로. 왜 나만 남았지?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 작은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도 아닌 단순한 빈 껍데기였다. 고모의 온기는 사라졌고 소리마저 죽어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누구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냄새뿐이었다.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모른 채 아이는 그 집에 쌓인 부스러기들을 먹었다. 부서진 접시 아래 남은 곰팡이 쓴 밥알 몇 개, 쓰러진 가구 밑에 굳어붙은 무말랭이 조각들, 심지어 고모가 마지막으로 끓여놨던 장국의 냄새까지 하르며 퍼졌다. 그의 목구멍은 음식이 아니라 죄책감을 삼키고 있었다. 밤마다 바람이 벽을 흔들 때마다 아이의 심장은 고모의 비명처럼 뛰었다. 그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문틈에서 다시 손이 뻗을 것처럼. 한 달쯤 지나, 아니 어쩌면 하루였을 수도 있다. 하루가 한 달이고 한 달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곳에서는 시간이 의미 없다. 그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총구가 아니라 손이었다. 그 손은 아이의 얼굴을 잡아 끌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일어나라. 가야 한다. 그 목소리는 무표정했다. 마치 아이의 생존을 확인해야 할 상품처럼. 그가 브로커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파는 사람.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는 사람. 그는 고모가 남기고 간 마지막 물건, 고모의 목걸이를 가져갔다. 그 목걸이는 사랑의 증거였고 희생의 기록이었고 그 집에 남은 마지막 따뜻함이었다. 그 목걸이가 사라지자 아이에게 남은 건 몸뿐이었다. 뼈와 피부로 빚을 갚아야 하는 무게뿐이었다. 그렇게 얼어붙은 강가에 도착했다. 압록강. 죽음과 탈출 사이의 경계.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건너고 누군가는 시체로 떠내려가는 곳. 달빛 아래 얼음은 깨져 있었다. 군인의 섬광등이 얼음 위를 가르듯 스치고 있었다. 그 위로 아이가 발을 올렸다. 얼음은 숨을 쉬듯 삐걱였다. 그 한 걸음이 삶과 죽음 사이였다. 아이의 발 아래 얼음이 갈라졌다. 그리고 총소리가 터졌다. 얼음 위에 박힌 탄환 하나가 아이의 몸을 밀어넣듯이. 얼음이 깨졌고 아이의 몸은 차가운 물속으로 삼켜졌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고 숨이 멈췄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는 생각했다. 엄마 단 한 번만 보고 싶어. 마지막 간절함이 차갑게 흘러갈 때 어떤 손이 아이의 옷깃을 잡아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고 사랑이 없었다. 중국 농부였다. 그는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건져 올렸을 뿐이었다. 마치 물속에 떨어진 짐을 건져 올리듯 트럭 짐칸에 아이를 내던지며 그는 말했다. 넌 이제 내 빚이다. 죽지 마라. 돈이 있어야 살린 보람이 있다. 그 말은 아이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이를 팔아버리는 선고였다. 그 후부터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이 되었다. 돼지우리 청소, 배설물 치우기, 시체 같은 동물 사체 끌어오기. 손발이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뿐이어도 죽을 수 없었다. 죽지 마라.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매일 먹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잔반과 비웃음이었다. 멸치머리, 썩은 배춧잎, 곰팡이 핀 밀가루 찌꺼기. 개들도 먹지 않는 것. 아이만 먹었다. 어느 날 그는 기절하듯 쓰러졌다. 농부는 물을 퍼부었다.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죽지 마. 내가 죽으면 돈이 안 된다. 죽지 마라. 살아라. 그 두 마리 아이에게는 같은 말이었다. 살아도 죽음이고 죽어도 자유가 아닌 삶. 그리고 어느 날 어둠 속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조선족이었다. 손에는 빵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너를 찾고 있어. 남쪽에서.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 빵은 빛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물론 묻지도 못했다. 이름을 남기면 죽는다. 선한 행동에도 흔적은 남기면 안 되는 곳이었다. 아이의 마지막 빵 조각을 숨기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얼어붙은 흙을 맨발로 밟으며 피가 나도록, 피가 꺼지도록.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길의 끝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거래였다.
베트남 국경 근처 공기가 썩은 듯 무겁고 숨이 걸리는 밀림 속에서 아이의 삶은 다시 계산되었다. 숲은 낮에도 어두웠다.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썩는 듯했고 벌레들이 아이의 살을 뜯어먹었다. 피를 빨아먹던 모기들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못 알아볼 정도로 부풀려 놓았다. 아이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몸이 아니었다. 고통이 다 먹어치운 몸이었다. 브로커는 아이를 멈춰 세웠다.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점검하는 장사꾼 눈빛이었다. 돈이 더 필요하다. 아이의 귀에는 소음처럼 들렸다. 이미 몸값을 쥐어뜯어 모조리 뜯기고 고모의 목걸이까지 빼앗겼는데 무엇을 더 줄 수 있단 말인가. 아이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기어다니듯 갈라진 목소리로. 안 돼요. 더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가요. 저는 끝까지 가요. 그 말은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죽어도 멈출 수 없는 절망. 브로커는 한참 아이를 바라보더니 욕을 내뱉었다. 그럼 죽지 마. 살아서 돈을 벌어줘. 그날부터 아이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 투자가 되었다. 죽지 말라. 살아라. 살아서 더 고통스럽게 벌어라. 밀림은 탈출보다 고문에 가까웠다. 지늙은 발목을 잡아 삼켰고 나뭇가지는 칼처럼 손을 베었다. 맹독성 벌레가 눈썹에 달라붙고 썩은 냄새가 흙 속에서 올라왔다. 가장 끔찍한 건 배고픔이었다. 배는 벌레 소리를 삼켰고 혀는 나무 껍질을 핥았다. 입에 들어오는 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다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샌 뒤 눈앞에 검은 강이 보였다. 메콩강. 죽음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강. 악어가 있고 공안이 있고 시체가 있고 그리고 귀국이 있는 강. 강을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 강을 건너도 죽는다. 그러나 돌아가면 더 끔찍하게 죽는다. 브로커는 아이에게 튜브 같은 것을 몸에 묶어 던졌다. 침묵해라. 걸리면 숨을 멈춰라.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숨을 멈추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어버린 세상. 얼마나 웃기는가. 아이의 몸이 강으로 던져졌다.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물은 아이의 피부를 뜯어먹는 것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팔이 떨리고 다리가 마비되었다.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악어인지 부패한 시체인지 상상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의 입에서 울음도 아닌 한숨도 아닌 절규처럼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엄마 저 가요. 꼭 살아서 엄마 보러 갈게.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끝없이 밀어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아이를 보내는 듯이. 시간은 사라졌다. 물에 잠긴 시계가 되어버린 듯 초도분도 의미가 없었다. 칠흑 같은 강물이 아이를 토해낸 건 단지 운이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조명이 얼굴을 찔렀다. 경찰들이 총을 들이대고 개들이 짖어대며 아이를 포위했다. 손이 뒤로 꺾이고 몸이 바닥에 누워졌다. 차가운 흙이 얼굴에 묻었다. 그런데 아이는 웃었다. 맞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태국 수용소에서 20일. 그곳도 자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고 굶기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천국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서로 이름 대신 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교수형, 어떤 아이는 팔려 지옥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어떤 아이는 국경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는 걸 봤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에서 답을 찾았다. 아이들이 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함께 배고파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이 열렸다. 비행기. 한국. 커다란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아이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와 아빠였다. 엄마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졌고 눈물 속에는 미안함, 고통, 사랑, 죄책감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도 아이를 만지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끝내 튀어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떨리며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비명 같은 울음이었다. 살아있는 폐가 처음으로 공기를 내쉰 것처럼. 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큰 진실이 있었다.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가 5살 때 부모와 함께 달아나려던 형이 총에 맞아 죽었다.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파묻으며 말했다. 내 형은 그렇게 내 눈앞에서 죽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보기 위해 어떻게든 살았어. 아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형의 죽음이 자신이 된 것 같은 죄책감. 고모의 희생이 자신을 짓누르는 체중. 죽음이 자신을 밀어냈고 타인의 죽음이 자신을 떠밀어 살렸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 그것이 아이의 몫이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죽음은 여전히 그의 심장 속에 남았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숨을 쉬는 순간마다 고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산 이유는 자신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나 같은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북쪽은 아이를 버렸다. 하지만 아이는 버려지지 않았다. 고모가 지켰고 형이 대신 죽었고 부모가 기다렸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내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였다.